절약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그렇게 사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필요한 거 제가 벌어서 아껴가며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저를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취급하시면서 돈 준다고 하시니까 제가 황당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오면 조금 사건이 일단락되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한술 더 뜨더라고요. 여보, 엄마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도 외벌이로 잘만 사는 사람들 많아. 너무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엄마 말한 대로 한번 따라보면 어떨까? 아니 여보, 우리가 왜 외벌이야? 나는 집에 있지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근무라는 거 몰라? 집에서 일하는 뜻이잖아. 근데 왜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내가 잘 벌고 있는 생활비를 간섭하면서 나를 사치하고 노는 사람 취급하는지 모르겠어. 설령 내가 논다고 해도 그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아니 나는 지금 일까지 하고 있다니까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당황 아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알아,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조금은 아껴가면서 절약하면서 살 필요도 있는 거잖아. 나는 엄마 생각에 동의해. 남편은 시어머니 생각에 동의한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내가 틀려서 그만두기보다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됐어 하는 느낌으로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의 동의에 기분이 좋아져서는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으로 절대 못 산다고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100만 원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면 다들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상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모아놓은 통장을 어머니께 왜 맡겨야 하는지 또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걸 동의하는 남편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1일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주더라고요. 매달 1일이 되면 돈 내야 할 곳이 오죽 많나요. 관리비 30만 원에 저희 신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다 내고 나니까 얼마가 남았는지 아세요? 2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 않나요? 1일이 되면 많은 돈들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요. 심지어 오전에는 얼마 빠져나가지 않은 건데 벌써 100만 원이 채워졌거든요. 남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어머니 제안에 그렇게 동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저를 사치하는 사람 취급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물론 저희가 신혼이다 보니 이것저것 산 것도 많고 할부 금액도 많아서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다 저희가 필요한 걸 산 거잖아요. 저는 바로 이거지. 현실적으로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랬지. 100만 원으로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해. 관리비랑 우리 할부금 내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 나 지금 다 썼어. 100만 원. 저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100만 원이 현실적으로 정말 적은 금액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그 많은 걸 하루 만에 다 썼다고? 너 어디 백화점이라도 갔냐? 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치를 한 것처럼 기겁을 하는데요. 백화점? 무슨 소리야. 방금 말했잖아. 관리비 내고 우리 할부금 이제 절반 정도 냈다고. 심지어 대출이자랑 우리 통신비 이런 건 아직 빠져나가지도 않았어. 우리 평소에 밥 먹는 거나 식료품 사는 비용도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거야. 내가 100만 원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기기를.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100만 원이 정말 부족했다고 했으면 당신이 똘똘하게 엄마랑 얘기해서 조율을 했어야지. 시시콜콜 하나하나 나한테 징징거리면서 짜증을 그렇게 부리냐?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렇게 자잘한 일들은 집에 있는 사람이 좀 알아서 해결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노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 짜잘한 일은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 들으셨죠? 저는 분명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런 일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또 찾아왔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돈 넣은 거 봤지? 이번 달부터 학교에서 잘 써봐라. 내가 반찬거리 또 만들어 왔어. 너랑 너 남편이랑 알콩달콩 맛있게 먹어. 그리고 우리 아들 좀 잘 챙겨주고. 애가 싫다고 해도 또 주면 잘 먹는 애니까 억지로라도 건강한 음식 좀 챙겨줘. 그게 너가 할 일이잖아. 안 그러니? 어머님, 100만 원 주신 거 잘 받았어요. 근데 그 100만 원 썼어요. 뭐? 그 많은 걸 다 썼다고? 너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는 거야? 너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그 모양 그 꼴로 돈을 쓰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간섭을 해야 하네. 시어머니는 제가 그 돈을 어디다 쓴 건지 들어볼 생각조차 없이 저에게 크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말도 없이 어디 갔어? 엄마랑 크게 싸웠다며. 화 풀어. 그리고 어머니께 사과드려. 어떤 일이었는지는 묻지도 않고 저에게 사과를 드리라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는 안 봐도 뻔하네요. 내가 사과를 왜 드려? 나는 사과할 일을 한 적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지금 다들 본인들 홈그라운드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뭐? 너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엄마 걱정하시잖아. 얼른 집에 들어와. 남편은 나이가 몇 살인데 본인 와이프는 걱정하지도 않고 본인 엄마만 걱정했네요. 그놈의 엄마. 아니 내가 왜? 요즘 어머님이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100만 원을 주실 거면 앞으로 5개월에 한 달씩만 신혼집에서 지내겠다 전해줘.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500만 원이 채워지면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5개월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온다고? 그건 또 뭔 소리야? 우리 한 달에 500만 원은 숨만 쉬어도 나갔는데 안 그래? 기억 안 나냐고? 어머님이 주신 카드에 500만 원 모이면 연락해. 그럼 내가 한 달 정도 우리 신혼집에서 살아줄 테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까지 간사한 걸까요? 제가 세게 나가니까 남편은 조금 숙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당연하지 않겠어요? 본인도 뻔히 저희 500만 원 정도 생활비 쓰는 걸 아는데 그리고 그 안에 사치가 있지 않다는 걸 분명 알면서 저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집을 자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대출있는 거 뻔히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라고요. 알았어. 엄마한테 잘 말해서 300만 원까지 받아볼게. 됐지? 그러니까 들어와. 300? 아니 어림도 없지. 그럼 300만 원이면 2달에 한 번씩 가서 살아줄게.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 지금 결혼이 장난이야? 자꾸 돈 가지고 살아준 애 만에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 너 말 잘했다. 결혼이 장난이야? 시어머니가 우리 통장을 왜 관리해? 우리 어엿한 성인이고 우리 의지로 결혼한 건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권한을 맡기면서 내 자유가 훼손되는 게
당신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건 아니지만 엄마가 우리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우리 사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살진 않잖아. 이번 기회로 생각해볼 기회가 된 것도 맞잖아. 그래, 그 말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막말로 시댁에서 엄청나게 도움받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 못 자고 일해서 받은 돈인데 그걸 중간에서 틀어막고 계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노후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현재도 중요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벌어서 내 능력껏 모으고 있는데 그걸 왜 제3자가 개입하냐 이 말이야. 나는 그게 너무 힘들다고. 왜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보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 계속 있자 친정 부모님도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딸, 그래도 집에 들어가 보거나 연락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너무 연락을 안 하니까 나도 이제 조금은 걱정이 되네. 저는 걱정은커녕 남편이 자존심을 부리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았죠. 아니 엄마, 나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구부려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번 일 같은 경우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번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구부리고 수긍하게 되면 앞으로 나는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엄마. 그리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관심을 끄고 제 할 일을 하다 보니 역시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해결 방안이 있어. 그러니까 집으로 와서 이야기 나누자. 저는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해결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내 의사가 반영은 됐겠구나 싶어서 신혼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저를 식탁에 앉히더라고요. 여기 식탁에 앉아봐. 나 할 얘기가 있어.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해봤고 우리 돈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기로 결론 지었어. 앞으로 생활비 카드 이런 건 앞으로 일절 없을 거야. 저는 웬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도 호의적으로 풀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고마워. 내 말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잘 지냈어? 아니, 그 얘기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라니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았어요. 조건? 조건은 또 뭐야? 우리 가계부를 써야 돼. 한 달에 한 번 엄마가 그것만 확인한대. 가계부 쓰는 거 어렵지도 않고 일기장처럼 매일매일 쓰다 보면 더 쉬워진다 그랬어. 어차피 집에서 일하니까 당신 퇴근 시간에 가계부 쓴다고 생각해. 그럼 엄마도 더는 말씀 안 하실 거야. 내가 엄마 힘들게 설득한 거야. 가계부? 그래 뭐 내가 필요하면 가계부 쓸 수도 있지. 근데 그걸 어머님이 왜 검사를 하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앞가림 잘하면서 살겠다는데 왜 어머님이 검사를 하시냐고. 우리가 애야? 내가 힘들게 설득한 거라니까. 이게 바꾸려면 엄마를 또 설득해야 돼. 당신 자꾸 설득 그러는데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고집을 피우시는 거야. 이건 설득할 일이 아니야 여보. 어머님이 부탁하셔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가 자꾸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당신 정말 당신만 생각할래? 엄마가 우리 생각 얼마나 하시는지 이해 못해. 정말 이해 못하냐고. 당신 너무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이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를 어디로 들은 거야? 어떻게 내가 이기적인 거야?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시는 거지. 당신이라도 그게 고집이라는 걸 알고 나를 이해해주면 몰라. 근데 당신까지 엄마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야겠어. 뭐라고?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얄밉게 말할래? 얄미워?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나중에 가계부 잘 쓰는 사람 만나고 어머니 우리 아이까지 낳으면 육아일기까지 쓰라고 하실 기세인데
당신이랑 더 살아봤자 내 미래가 너무 어두워.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앞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어머님이 도와주시겠지. 육아일기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 왜 당신은 그걸 이해 못해? 내가 이걸 할 테니 너는 따라라. 조건형으로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이번 일 경우에도 어머님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실 수가 있었어. 하지만 가계부 경우에도 생활비 카드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어머님이 결정하시고 나에게 통보하셨잖아. 나는 이런 식의 대화 패턴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이 고쳐질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아. 우린 계속해서 싸우겠지.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가계부라는 소리를 꺼내는데 뭐랄까 저는 제 미래가 모두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가계부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대화가 이어지는 방식 그리고 남편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저는 완벽히 빠진 상태에서 정해지고 저는 무조건 따라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혼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매우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을 보이셨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오히려 잘 됐다며 씀씀이가 해픈 며느리가 나가서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나보다라며 저를 약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한동안 놀아서 좋았냐고 저를 마지막까지 구박하셨습니다. 저는 일말의 정이라도 있었지만 이 말을 들은 이후로 이 집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이 소식을 저희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속사정을 상세히 이야기하자 저희 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엄마도 시집살이를 하신 분으로서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이라면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여자가 경제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이 100% 진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편이 든든하게 있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로 응원해 주셨고요. 잘난 남편은 저와 이혼한 이후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게 됐다고 해요.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끼고 살고 싶은 시어머니니까 아들을 옆에 두고 살고 싶었겠죠. 남편도 그게 익숙하다 보니 시어머니 옆에 사는 것이 좋았나 봅니다. 아들이 오프라인 근무한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시어머니였지만 최근 남편도 결국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고 하던데요. 남편도 어지간히 제가 재택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이 재택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정말 궁금하지만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택근무가 나름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요. 사람들은 흔히 재택근무하면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얼마나 계획과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하는 건데요. 근데 남편은요.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이후로 집에서 노느라고 일이 밀려서 다시 회사로 나오라고 호출이 들어왔고 회사에 가서도 적응을 못하다가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도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당시에 자격증도 따야 하고 다른 공부도 병행해야 돼서 시간 단축 측면에서 재택근무를 시작한 거지만 회사에 있으면 오히려 갇힌 환경에 있다 보니 조금 더 효율이 오르고 조금 더 일하기 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를 노는 사람 취급하고 씀씀이가 해픈 사람으로 취급하니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남편도 백수되고 어머니도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한편으론 보상받은 것 같아 쌤통이네요. 제 고통을 겪어봤으니 이제 제 입장을 이해할까요? 뭐 그래도 애 낳기 전에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사연을 가지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황당하고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매우 힘든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는 그 상황에서 아무리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힘든 것뿐이죠. 하지만 꼭 인지해야 하는 것은 이 어둠이 언젠간 꼭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땐 이것이 날씨라고 생각하고 계절이 아님을 인지해라. 봄에도 매일매일 날씨가 다르잖아요. 오늘은 화창했는가 하면 내일은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다시 해가 뜨기도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계절은 봄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아무리 춥고 쌀쌀하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봄이라는 계절이 다가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계절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든 일이 있으실 때에도 좌절하시기보다는 저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일 뿐이니까요.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단단한 삶을 같이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위안을 얻었고요. 제 에피소드도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과 재미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